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를 힘들게 한 건 언제나 나였다입니다. 저자는 데일 카네기, 출판사는 예문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936년 출간된 어떻게 친구를 얻고 사람을 움직일 것인가, 이 책은 인간관계에 관한 고전이 되었으며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부 이상이 판매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데일 카네기는 1955년 세상을 떠났으나 자기 개발과 세일즈, 연설, 화술, 인간관계 등을 가르치는 카네기 훈련 프로그램은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 카네기, 처세술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이름일 것이다. 그가 말하는 성공의 열쇠는 충실에 있다. 상대방에게 충실할 것, 자신에게 충실할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것. 타인을 바르게 대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면 남의 반응에 쩔쩔매거나 상처받거나 억눌릴 필요가 없다. 자신에게 솔직하고 지금에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걱정하거나 우울할 일이 줄어든다. 설거지를 하는 사소한 행동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카네기가 말하는 처세란 인간관계의 기술인 동시에 나를 자유롭게 하는 기술이다. 중국의 철학자 린 위탕의 산문집 생활의 발견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데서 비롯된다. 그것은 심리적인 에너지의 해방을 의미한다. 바로 그것이다.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게 된다.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제 얻을 일밖에 남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내일 혹은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좋다. 주의 깊게 생각하고 계획하며 준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근심하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습관에 가까운 낙천주의적인 태도를 권하는 것은 아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부정적인 태도 대신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직면한 문제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다면 관심과 걱정의 차이는 무엇일까? 아주 짧은 예를 들어보겠다. 나는 꽉 막힌 뉴욕의 도로를 건널 때마다 어떻게 해야 더 빠르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을지 생각한다. 이는 차가 막힌다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지 걱정하는 것은 아니다. 관심이란 문제를 깨닫고 침착하게 한 단계씩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다. 반면에 걱정은 미친 듯 헛되이 제자리에서 뱅뱅 도는 것과 같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걱정하고 있는가? 다양한 종류의 걱정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3단계 문제 분석법을 알고 스스로 단련해 둬야 한다. 그 3단계란 다음과 같다. 1단계, 사실을 확인하라. 2단계, 사실을 분석하라. 3단계, 결단을 내리고 실천하라. 너무 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괴롭히며 밤낮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다면 당신과 나 또한 이 방법을 사용해야만 한다.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려는 시도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을 모르면 혼란스러워져서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다. 호크스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걱정의 가장 큰 원인은 혼란입니다. 세상의 걱정 절반은 결정의 기본이 되는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결정을 내리려 하는 데서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주 화요일 3시 정각에 마주하게 될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이 올 때까지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동안 그 문제와 관련된 모든 사실을 파악하는 데 집중합니다. 걱정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붙들고 고민하거나 잠을 설치는 일도 없습니다. 오로지 사실을 확인하는 데만 집중합니다. 그렇게 화요일까지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나면 문제는 대개 저절로 해결되곤 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시간을 들여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나면 알배 미치 걱정을 증발시켜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기 생각을 뒷받침해 줄 사실만 사냥개처럼 쫓으며 그 밖의 다른 사실들은 무시해버리진 않는가? 오로지 자기 행동을 정당화해주는 사실, 자신의 바람에 간편하게 들어맞고 편견을 옹호해주는 그러한 사실만을 원하는 것이다. 우선 사고에서 감정을 분리시켜야 한다. 호크스의 말대로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걱정이 있을 때 이렇게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걱정에 빠지면 감정이 고조되기 때문이다. 이럴 때 문제로부터 한 발짝 비켜서서 사실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보는데 도움이 될 만한 한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나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정보를 수집한다고 생각하라. 이렇게 하면 증거에 대해서 냉정하고 편견 없는 그런 시선을 갖추고 감정을 배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때때로 나와 반대 입장의 변호사가 된 듯이 생각하라. 다시 말해 내 생각과 반대되는 사실들, 나의 바람과 어긋나고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모든 사실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나의 입장과 반대되는 입장을 둘 다 적어본다. 그러면 대개 양극단 사이에 어딘가에서 진실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두 번째 규칙, 사실을 분석하라. 내가 값비싼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바로는 사실을 글로 적은 후에 분석하는 편이 훨씬 쉽다. 실제로 사실을 종이에 적으며 문제를 명확하게 기술하는 것만으로도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 문제를 명확하게 기술했다면 절반은 해결한 것이다. 세 번째 규칙,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실행하라. 확고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미친 듯이 제자리를 뱅뱅 돌다 보면 신경쇠약에 걸려 인생이 나락에 빠지게 된다. 일단 명쾌하고 확실한 결정을 내리는 것만으로도 걱정의 50%는 없앨 수가 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나머지 40%도 사라진다. 다음에 4단계를 거치는 것만으로도 걱정의 90%가 사라질 것이다. 1단계, 걱정하고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적는다. 2단계, 그와 관련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적는다. 3단계, 무엇을 할지 결정한다. 4단계, 결정한 바를 즉시 실행에 옮긴다. 일단 결정을 내리고 실행할 일만 남았다면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과 근심은 완전히 잊어버려라. 즉, 사실에 기초하여 신중하게 결정했다면 행동으로 옮기라는 뜻이다. 바쁘게 사는 것만으로도 걱정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왜일까?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가장 기본적인 법칙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다. 즉,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믿기지 않는가? 그렇다면 한 가지 실험을 해보자. 지금 당장 의자에 몸을 기대며
앉은 뒤에 눈을 감고 자유의 여신상과 내일 아침에 할 일을 동시에 생각해보라. 두 가지 생각을 번갈아가며 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둘 다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감정의 영역도 마찬가지다. 흥미진진하게 느껴지는 어떤 일을 활기차게 열정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걱정에 시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가지 감정이 다른 감정을 몰아내기 때문이다. 이 단순한 발견으로 인해 전쟁 시기 군의관들은 기적을 행할 수가 있었다. 흔히 신경증 환자라고 불리었던 전쟁의 경험으로 인한 큰 충격을 받은 환자가 오면 군의관들은 계속 분주하게 움직여라 라는 처방을 내렸다. 그것은 깨어있는 동안 계속해서 바쁘게 지내도록 하라는 처방이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낚시나 사냥, 야구, 골프, 사진 촬영, 조경, 댄스 같은 야외 활동을 하며 하루를 보내게 함으로써 끔찍한 전쟁의 기억을 곱씹을 틈을 아예 주지 않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과 나는 두 영혼이 만나는 자리에 서 있다. 끝없이 이어져온 광대한 과거와 기록된 시간의 마지막을 향하여 돌진하는 미래. 우리는 이 두 영혼 중 어느 쪽에서도 살 수가 없다. 단 1초라도 말이다. 만일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갈갈이 찢겨 파괴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의 시간만을 살아야 할 것이다. 영국의 소설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말했다. 짐이 아무리 무겁더라도 누구나 해질녘까지는 옮길 수가 있다. 아무리 힘들어도 누구나 하루 동안은 일할 수가 있다.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누구나 거뜬히 참을성 있게, 성실하게, 순수하게 살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삶이 진정 의미하는 전부이다. 그렇다. 이것이 삶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전부이다. 오늘만큼은 행복하겠다.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라는 링컨의 말은 사실이다. 행복은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지 외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알리바바가 거짓으로 지어낸 것보다 훨씬 큰 보물들을 이미 가지고 있다. 당신은 10억 달러의 두 눈을 팔겠는가? 두 다리를 팔고 얼마를 받을 것인가? 두 손과 귀는 어떤가? 당신의 아이들, 가족은 어떤가? 당신이 가진 것을 모두 합쳐보면 그것이 록펠러, 포드, 모건의 재산을 다 준다고 해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이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행동과 감정은 동시에 일어난다. 행동은 의지를 통해 통제할 수 있으므로 행동을 조절하면 의지로는 제어할 수 없는 감정을 간접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 무언가를 결심한다고 해서 감정이 바뀌지는 않으나 결심함으로써 행동을 변화시킬 수는 있는 것이다. 행동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감정도 바뀌게 된다. 그러므로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기분을 전환시키는 최고의 방법은 기분 좋은 일들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우선 얼굴 가득 크고 밝은 꾸밈이 없는 미소를 지어보자. 어깨를 활짝 펴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보자. 노래를 못 부르면 휘파람을 불어도 좋고 휘파람도 못 불면 콧노래라도 흥얼거려 보는 것이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정말 행복한 것처럼 행동하는 동안에는 우울해하거나 의기소침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삶에 기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연의 기본적인 진리 중 하나이다. 사람들이 나와 만나는 걸 즐겁게 여기길 바란다면 먼저 나부터 사람들을 만나는 걸 즐겨야 한다. 나는 사업가들에게 상대를 정해서 일주일간 매일 1시간씩 그에게 미소를 지으라고 조언하고 그 다음 강좌에서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다. 어떻게 되었을까? 여기 뉴욕에 사는 증권 중개인인 스테인 하트의 편지를 한번 보자. 이튿날 아침 머리를 빗으면서 거울에 비친 뚱한 표정의 저 자신을 향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빌, 오늘부터 그 심술궂은 표정은 지워버리자고. 이제부터는 웃고 살 거야.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말이야. 그리고 아침 식사 자리에서 아내에게 잘 잤어 여보? 이렇게 미소를 띤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연에서 당신은 아내가 놀랄지도 모른다고 미리 경고했었죠.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당황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앞으로는 매일 이렇게 하겠다고 말했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제가 태도를 바꾼 지 2달 만에 우리 가족은 이전보다 훨씬 화목해졌습니다. 지난 2달간 느낀 행복이 지난 1년간 느꼈던 행복의 총 합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할 때는 아파트 경비원에게도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아침 인사를 하면서 웃어 보였습니다. 지하철 판매원에게 거스름돈을 부탁할 때도 미소를 짓고 주식 거래소에서는 최근 들어 한 번도 웃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건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미소를 보이면 사람들도 제게 미소로 화답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불만이나 애로사항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에게도 쾌활한 태도로 대합니다. 그들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귀를 기울이니 문제를 해결하기가 훨씬 쉬워지더군요. 미소가 날마다 돈을 벌어다 주고 있으니까요. 저는 일하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그만뒀습니다. 대신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칭찬합니다.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야기하는 것도 그만뒀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은 제 삶의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행복하고 부유하며 더욱 충만한 우정과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얻은 것입니다. 당신도 웃으면서 살고 싶지 않은가?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하다. 2가지 방법만 실천하면 된다. 첫째,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어보라. 둘째, 혼자일 때 휘파람을 불거나 콧노래를 흥얼거리도록 하라. 이미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하면 정말 행복해질 것이다. 인간이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행동과 감정은 동시에 일어난다. 행동은 의지를 통해 통제할 수 있으므로 행동을 조절하면 의지로는 제어할 수 없는 감정을 간접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기분을 전환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기분 좋은 일들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사소한 일들이 결혼 생활의 사람들을 미치기 일보 직전까지 몰아가고 이 세상 불행의 절반을 일으킨다. 이는 권위자들의 중론이기도 하다. 시카고의 조지프 세바스 판사의 말을 들어보자. 그는 무려 4만 건 이상의 이혼을 조종한 후 이렇게 주장했다. 이혼의 원인은 대개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형사 사건의 적어도 절반 이상이 사소한 일 때문에 일어납니다. 술집에서의 객기, 집안에서의 말다툼, 모욕적인 언사, 욕설, 무례한 행동 등과 같은 사소한 일들이 폭행과 살인 같은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천성이 잔인하고 사악한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상대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행위, 모욕적인 말, 허영심에 충격을 주려 하는 마음 등 이러한 것들이 세상 불행의 절반을 일으킨다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사소한 일 때문에 골치를 썩이고 있다면 대개 마음속에 새롭고 유쾌한 관점을 확립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해결된다. 이 이야기는 나의 친구 호모 크로이의 이야기이다. 뉴욕에 있는 아파트에서 지필 작업을 할 때 그는 라디에이터에서 따끄락거리는 소리 때문에 짜증이 나서 미칠 지경이었다. 라디에이터 안의 수증기가 지글지글 소리를 내면 책상에 앉아있던 그도 화가 나서 부글부글 끓었다. 크로이는 이렇게 말했다. 한날은 친구 몇 명과 캠핑을 갔다네. 타오르는 불 속에서 나뭇가지들이 탁탁거리며 타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문득 그 소리가 우리 집 라디에이터에서 나는 소리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군. 그런데 왜 이 소리는 듣기 좋고 다른 소리는 그토록 듣기 싫었던 걸까? 집에 돌아와서는 생각했어. 모닥불 속에서 나뭇가지가 타는 소리는 듣기 좋지 않았던가? 라디에이터에서 나는 소리도 그것과 비슷하니 소리에는 신경 쓰지 말고 잠이나 자자.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지. 며칠간 라디에이터 소리가 거슬리긴 했지만 곧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었어. 사소한 걱정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그것들을 싫어하면서도 마음 쓰는 까닭은 그것들을 너무 과장해서 생각하기 때문이지. 딱정벌레가 삶을 갉아먹게 놔두지 마라. 콜로라도 주의 산비탈에는 거대한 나무의 잔해가 있다. 박물학자들은 그 나무의 수령이 400년 정도 되었을 거라고 말한다. 아마 콜럼버스가 산살바도르의 발을 디뎠을 때쯤 그것은 묘목이었고 총교도들이 플리머스에 이주했을 때쯤에는 지금의 반 정도 크기였을 것이다. 나무는 그곳에서 무려 4세기 동안 14번의 벼락을 맞고 셀 수 없이 숱한 눈사태와 폭풍에 시달리면서도 그 무엇에도 굴하지 않고 성장했다. 하지만 딱정벌레 떼가 몰려들자 나무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딱정벌레들은 나무의 껍질을 먹어 치웠다. 껍질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조금씩, 그러나 쉴 새 없이 나무를 공격했고 나무는 점차 버틸 힘을 잃어갔다. 그 긴 세월을 시들지 않았고 수많은 벼락과 폭풍을 견뎌낸 숲의 거대한 나무가 한 사람이 한 손가락으로 눌러 죽일 수도 있을 만큼 작은 딱정벌레 때문에 쓰러진 것이다. 어쩌면 우리도 그 숲에 있던 거목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사나운 폭풍과 벼락, 눈사태 같은 인생의 시련은 어떻게든 이겨내려 하지만 걱정이라는 조그만 딱정벌레, 너무 작아서 손가락으로 눌러 죽일 수 있는 조그만 벌레가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도록 내버려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인생은 짧고 달콤하게 만드는 것은 당신의 몫이다. 레몬이 생기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교육자가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와 반대로 한다. 인생으로부터 시큼한 레몬을 건네받으면 단념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나는 졌어. 이게 나의 운명이야. 더 이상 기회는 없어. 반대로 현명한 사람은 레몬이 주어지면 이렇게 말한다. 이 불행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바꿀 수 있을까?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능력이야말로 인간의 경이적인 특징 중 하나이다. 너무나 낙담하여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바꿀 희망이 거의 없어 보인다 해도 일단은 시도해봐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 있다.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손해볼 게 없는 두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둘째, 성공하지 못한다 해도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고자 하는 시도를 통해서 너는 뒤돌아보며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앞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즉,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고자 하는 시도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 놓으며 창조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고 분주하게 살게끔 만든다. 지나간 과거에 얽매여 슬퍼할 시간과 여유가 없어질 것이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올레불이 파리에서 연주회를 하던 중 그 바이올린 A현이 갑자기 끊어졌다. 하지만 올레불은 나머지 3현만으로 연주를 마쳤다. 이를 두고 유명한 성직자이자 개신교의 설교자인 해리 에머슨 포스탁은 이렇게 말했다. A현이 끊어지면 나머지 3현으로 연주를 마치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그것은 그냥 인생이 아니다. 인생 그 이상의 것이다. 승리한 인생인 것이다. 생각이 사람을 만든다. 마음가짐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미지의 요인이다. 에머슨은 말했다. 온종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 나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이자 실상 우리가 해결해야 할 거의 유일한 문제는 올바른 생각을 선택하는 일임을 확신한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탄탄대로에 오르는 것이다. 로마 제국을 통치하던 위대한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것을 8단어로 요약했다. 당신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 8단어는 다음과 같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 그렇다.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불행한 생각을 하면 불행해질 것이다. 두렵다고 생각하면 두려워질 것이고 아프다고 생각하면 아마 병이 날 것이다. 실패를 생각하면 분명히 실패할 것이고 자기 연민에 빠지면 모두가 멀리하고 피할 것이다. 놀랍고도 중요한 사실은 정신 노동만으로는 피곤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 이러한 주장이 터무니없는 말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이미 인간의 두뇌가 피로의 과학적인 정의인 노동력 감소에 이르지 않고 얼마나 오래 일할 수 있는지 알아내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뇌가 활동하고 있을 때 뇌로 공급되는 혈액에서 피로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일하고 있는 육체 노동자의 혈관에서 채취한 혈액을 분석하면 피로 독소와 피로 생성물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다. 반면에 아인슈타인의 뇌에서 피 한 방울을 채취해서 분석한다면 피로 독소를 전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뇌만 놓고 보자면 뇌는 8시간, 심지어 12시간 일한 뒤에도 처음과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일할 수 있다. 뇌는 절대 지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당신이 피로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정신의학자들은 피로가 대개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건강한 상태의 사무직 노동자가 피로를 느끼는 이유는 100% 심리적인 요인 때문이다.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이란 바로 감정 요인을 뜻한다. 권태, 억울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 무의미하다는 느낌, 초조, 불안, 걱정. 이러한 정서적인 요인들이 사무직 노동자를 피곤하게 하고 감기에 걸리기 쉽게 하고 생산성을 떨어뜨리며 신경성 두통을 가지고 귀가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피로해지는 진짜 이유는 이러한 감정들이 몸속에서 신경성 긴장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자신에게 물어보라. 정확히 나는 얼마나 피곤한가? 피곤하다면 정신노동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나는 하루를 마감할 때 얼마나 내가 피곤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피곤하지 않은가로 그날의 성과를 판단한다. 특별히 피곤하다고 느끼거나 지친 나머지 짜증이 날 때는 의심할 여지 없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효율적인 하루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과 중에도 짬을 내서 한 5번 정도 스스로 점검하고 자신에게 물어보라. 필요 이상으로 힘들게 일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하는 일과 상관없는 근육을 사용하고 있진 않은가? 이렇게 하면 휴식하는 습관을 들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공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링컨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온갖 신랄한 비난에 일일이 대꾸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임을 깨닫지 못했다면 남북전쟁 당시 그는 긴장감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가 자신에 대한 비난에 대처하는 방식을 쓴 글은 문학사의 보석이자 하나의 고전이 되었다. 나를 향한 모든 공격의 글을 일일이 읽어볼 생각이라면 지금이라도 이 일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찾는 게 나으리라. 비난 하나하나에 답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내가 알고 있는 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할 것이다.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는 내게 무슨 말을 했든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쁜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는 10명의 천사로부터 내가 옳았다는 말을 들어도 소용없을 것이다. 누군가로부터 험담을 듣더라도 방어하려고 애쓰지 말자. 그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다. 그 대신 독창적이고 겸손하게 대처하자.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당혹해 하고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하자. 나를 헐뜯는 사람이 나의 다른 단점들을 알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하게 나를 욕했을 것이다. 앞서 부당한 비난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여기서는 또 다른 방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부당하게 비난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른다면 잠깐 멈춰서 이렇게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 잠깐, 나는 완벽과는 거리가 멀지. 아인슈타인도 99%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했다니 나는 적어도 80% 정도는 틀렸을 거야. 내가 이런 비난을 받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걸지도 몰라. 그렇다면 이 비판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서 뭔가 배워보기 위해서 노력하자. 제게는 사람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것 중 가장 훌륭한 자산이죠.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능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칭찬과 격려입니다. 비난만큼 사람들의 사기를 꺾고 의욕을 잠재우는 것도 없죠. 그보다는 일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칭찬할지를 고민하지 잘못을 지적하지는 않으려 합니다. 누군가 제 마음에 드는 일을 하면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슈압의 비결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전히 반대로 한다.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당장 큰 소리를 치지만 마음이 들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쉽게 술술 잘 익히면서도 내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를 힘들게 한 건 언제나 나였다입니다. 저자는 데일 카네기, 출판사는 예문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936년 출간된 어떻게 친구를 얻고 사람을 움직일 것인가, 이 책은
인간관계에 관한 고전이 되었으며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부 이상이 판매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데일 카네기는 1955년 세상을 떠났으나 자기 개발과 세일즈, 연설, 화술, 인간관계 등을 가르치는 카네기 훈련 프로그램은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 카네기. 처세술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이름일 것이다. 그가 말하는 성공의 열쇠는 충실에 있다. 상대방에게 충실할 것, 자신에게 충실할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것. 타인을 바르게 대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면 남의 반응에 쩔쩔매거나 상처받거나 억눌릴 필요가 없다. 자신에게 솔직하고 지금에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걱정하거나 우울할 일이 줄어든다. 설거지를 하는 사소한 행동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카네기가 말하는 처세란 인간관계의 기술인 동시에 나를 자유롭게 하는 기술이다. 중국의 철학자 린 위탕의 산문집 생활의 발견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데서 비롯된다. 그것은 심리적인 에너지의 해방을 의미한다. 바로 그것이다.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게 된다.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제 얻을 일밖에 남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내일 혹은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좋다. 주의 깊게 생각하고 계획하며 준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근심하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습관에 가까운 낙천주의적인 태도를 권하는 것은 아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부정적인 태도 대신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직면한 문제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다면 관심과 걱정의 차이는 무엇일까? 아주 짧은 예를 들어보겠다. 나는 꽉 막힌 뉴욕의 도로를 건널 때마다 어떻게 해야 더 빠르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을지 생각한다. 이는 차가 막힌다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지 걱정하는 것은 아니다. 관심이란 문제를 깨닫고 침착하게 한 단계씩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다. 반면에 걱정은 미친 듯 헛되이 제자리에서 뱅뱅 도는 것과 같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걱정하고 있는가? 다양한 종류의 걱정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3단계 문제 분석법을 알고 스스로 단련해 둬야 한다. 그 3단계란 다음과 같다. 1단계 사실을 확인하라. 2단계 사실을 분석하라. 3단계 결단을 내리고 실천하라. 너무 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괴롭히며 밤낮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다면 당신과 나 또한 이 방법을 사용해야만 한다.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려는 시도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을 모르면 혼란스러워져서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다. 호크스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걱정의 가장 큰 원인은 혼란입니다. 세상의 걱정 절반은 결정의 기본이 되는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결정을 내리려 하는 데서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주 화요일 3시 정각에 마주하게 될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이 올 때까지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동안 그 문제와 관련된 모든 사실을 파악하는 데 집중합니다.
걱정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붙들고 고민하거나 잠을 설치는 일도 없습니다. 오로지 사실을 확인하는 데만 집중합니다. 그렇게 화요일까지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나면 문제는 대개 저절로 해결되곤 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시간을 들여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나면 알배비치 걱정을 증발시켜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기 생각을 뒷받침해 줄 사실만 사냥개처럼 쫓으며 그 밖의 다른 사실들은 무시해버리진 않는가? 오로지 자기 행동을 정당화해주는 사실, 자신의 바람에 간편하게 들어맞고 편견을 옹호해주는 그러한 사실만을 원하는 것이다. 우선 사고에서 감정을 분리시켜야 한다. 호크스의 말대로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걱정이 있을 때 이렇게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걱정에 빠지면 감정이 고조되기 때문이다. 이럴 때 문제로부터 한 발짝 비켜서서 사실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보는데 도움이 될 만한 한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나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정보를 수집한다고 생각하라. 이렇게 하면 증거에 대해서 냉정하고 편견 없는 그런 시선을 갖추고 감정을 배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때때로 나와 반대 입장의 변호사가 된 듯이 생각하라. 다시 말해 내 생각과 반대되는 사실들, 나의 바람과 어긋나고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모든 사실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나의 입장과 반대되는 입장을 둘 다 적어본다. 그러면 대개 양극단 사이에 어딘가에서 진실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두 번째 규칙, 사실을 분석하라. 내가 값비싼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바로는 사실을 글로 적은 후에 분석하는 편이 훨씬 쉽다. 실제로 사실을 종이에 적으며 문제를 명확하게 기술하는 것만으로도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 문제를 명확하게 기술했다면 절반은 해결한 것이다. 세 번째 규칙,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실행하라. 확고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미친 듯이 제자리를 뱅뱅 돌다 보면 신경쇠약에 걸려 인생이 나락에 빠지게 된다. 일단 명쾌하고 확실한 결정을 내리는 것만으로도 걱정의 50%는 없앨 수가 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나머지 40%도 사라진다. 다음에 4단계를 거치는 것만으로도 걱정의 90%가 사라질 것이다. 1단계, 걱정하고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적는다. 2단계, 그와 관련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적는다. 3단계, 무엇을 할지 결정한다. 4단계, 결정한 바를 즉시 실행에 옮긴다. 일단 결정을 내리고 실행할 일만 남았다면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과 근심은 완전히 잊어버려라. 즉, 사실에 기초하여 신중하게 결정했다면 행동으로 옮기라는 뜻이다. 바쁘게 사는 것만으로도 걱정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왜일까?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가장 기본적인 법칙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다. 즉,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믿기지 않는가? 그렇다면 한 가지 실험을 해보자. 지금 당장 의자에 몸을 기대며 앉은 뒤에 눈을 감고 자유의 여신상과 내일 아침에 할 일을 동시에 생각해보라. 두 가지 생각을 번갈아가며 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둘 다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감정의 영역도 마찬가지다. 흥미진진하게 느껴지는 어떤 일을 활기차게 열정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걱정에 시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가지 감정이 다른 감정을 몰아내기 때문이다. 이 단순한 발견으로 인해 전쟁 시기 군의관들은 기적을 행할 수가 있었다. 흔히 신경증 환자라고 불리었던 전쟁의 경험으로 인한 큰 충격을 받은 환자가 오면 군의관들은 계속 분주하게 움직여라 라는 처방을 내렸다. 그것은 깨어있는 동안 계속해서 바쁘게 지내도록 하라는 처방이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낚시나 사냥, 야구, 골프, 사진 촬영, 조경, 댄스 같은 야외 활동을 하며 하루를 보내게 함으로써 끔찍한 전쟁의 기억을 곱씹을 틈을 아예 주지 않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과 나는 두 영혼이 만나는 자리에 서 있다. 끝없이 이어져 온 광대한 과거와 기록된 시간의 마지막을 향하여 돌진하는 미래. 우리는 이 두 영혼 중 어느 쪽에서도 살 수가 없다. 단 1초라도 말이다. 만일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갈갈이 찢겨 파괴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의 시간만을 살아야 할 것이다. 영국의 소설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말했다. 짐이 아무리 무겁더라도 누구나 해질녘까지는 옮길 수가 있다. 아무리 힘들어도 누구나 하루 동안은 일할 수가 있다.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누구나 거뜬히 참을성 있게, 성실하게, 순수하게 살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삶이 진정 의미하는 전부이다. 그렇다. 이것이 삶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전부이다. 오늘만큼은 행복하겠다.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라는 링컨의 말은 사실이다. 행복은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지 외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알리바바가 거짓으로 지어낸 것보다 훨씬 큰 보물들을 이미 가지고 있다. 당신은 10억 달러의 두 눈을 팔겠는가? 두 다리를 팔고 얼마를 받을 것인가? 두 손과 귀는 어떤가? 당신의 아이들, 가족은 어떤가? 당신이 가진 것을 모두 합쳐보면 그것이 록펠러, 포드, 모건의 재산을 다 준다고 해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이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행동과 감정은 동시에 일어난다. 행동은 의지를 통해 통제할 수 있으므로 행동을 조절하면 의지로는 제어할 수 없는 감정을 간접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 무언가를 결심한다고 해서 감정이 바뀌지는 않으나 결심함으로써 행동을 변화시킬 수는 있는 것이다. 행동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감정도 바뀌게 된다. 그러므로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기분을 전환시키는 최고의 방법은 기분 좋은 일들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우선 얼굴 가득 크고 밝은 꾸밈이 없는 미소를 지어보자. 어깨를 활짝 펴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보자. 노래를 못 부르면 휘파람을 불어도 좋고 휘파람도 못 불면 콧노래라도 흥얼거려 보는 것이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정말 행복한 것처럼 행동하는 동안에는 우울해하거나 의기소침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삶에 기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연의 기본적인 진리 중 하나이다. 사람들이 나와 만나는 걸 즐겁게 여기길 바란다면 먼저 나부터 사람들을 만나는 걸 즐겨야 한다. 나는 사업가들에게 상대를 정해서 일주일간 매일 1시간씩 그에게 미소를 지으라고 조언하고 그 다음 강좌에서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다. 어떻게 되었을까? 여기 뉴욕에 사는
증권 중개인인 스테인하트의 편지를 한번 보자. 이튿날 아침 머리를 빗으면서 거울에 비친 뚱한 표정의 저 자신을 향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빌, 오늘부터 그 심술궂은 표정은 지워버리자고. 이제부터는 웃고 살 거야.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말이야. 그리고 아침 식사 자리에서 아내에게 잘 잤어 여보? 이렇게 미소를 띤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연에서 당신은 아내가 놀랄지도 모른다고 미리 경고했었죠.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당황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앞으로는 매일 이렇게 하겠다고 말했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제가 태도를 바꾼 지 2달 만에 우리 가족은 이전보다 훨씬 화목해졌습니다. 지난 2달간 느낀 행복이 지난 1년간 느꼈던 행복의 총합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할 때는 아파트 경비원에게도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아침 인사를 하면서 웃어 보였습니다. 지하철 판매원에게 거스름돈을 부탁할 때도 미소를 짓고 주식 거래소에서는 최근 들어 한 번도 웃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건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미소를 보이면 사람들도 제게 미소로 화답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불만이나 애로사항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에게도 쾌활한 태도로 대합니다. 그들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귀를 기울이니 문제를 해결하기가 훨씬 쉬워지더군요. 미소가 날마다 돈을 벌어다 주고 있으니까요. 저는 일하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그만뒀습니다. 대신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칭찬합니다.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야기하는 것도 그만뒀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은 제 삶의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행복하고 부유하며 더욱 충만한 우정과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얻은 것입니다. 당신도 웃으면서 살고 싶지 않은가?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하다. 2가지 방법만 실천하면 된다. 첫째,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어보라. 둘째, 혼자일 때 휘파람을 불거나 콧노래를 흥얼거리도록 하라. 이미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하면 정말 행복해질 것이다. 인간이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행동과 감정은 동시에 일어난다. 행동은 의지를 통해 통제할 수 있으므로 행동을 조절하면 의지로는 제어할 수 없는 감정을 간접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기분을 전환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기분 좋은 일들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사소한 일들이 결혼 생활의 사람들을 미치기 일보 직전까지 몰아가고 이 세상 불행의 절반을 일으킨다. 이는 권위자들의 중론이기도 하다. 시카고의 조지프 세바스 판사의 말을 들어보자. 그는 무려 4만 건 이상의 이혼을 조종한 후 이렇게 주장했다. 이혼의 원인은 대개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형사 사건의 적어도 절반 이상이 사소한 일 때문에 일어납니다. 술집에서의 객기, 집안에서의 말다툼, 모욕적인 언사, 욕설, 무례한 행동 등과 같은 사소한 일들이 폭행과 살인 같은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천성이 잔인하고 사악한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상대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행위, 모욕적인 말, 허영심에 충격을 주려 하는 마음 등 이러한 것들이 세상 불행의 절반을 일으킨다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사소한 일 때문에 골치를 썩이고 있다면 대개 마음속에 새롭고 유쾌한 관점을 확립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해결된다.
이 이야기는 나의 친구 호모 크로이의 이야기이다. 뉴욕에 있는 아파트에서 지필 작업을 할 때 그는 라디에이터에서 따끄락거리는 소리 때문에 짜증이 나서 미칠 지경이었다. 라디에이터 안의 수증기가 지글지글 소리를 내면 책상에 앉아있던 그도 화가 나서 부글부글 끓었다. 크로이는 이렇게 말했다. 한날은 친구 몇 명과 캠핑을 갔다네. 타오르는 불 속에서 나뭇가지들이 탁탁거리며 타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문득 그 소리가 우리 집 라디에이터에서 나는 소리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군. 그런데 왜 이 소리는 듣기 좋고 다른 소리는 그토록 듣기 싫었던 걸까? 집에 돌아와서는 생각했어. 모닥불 속에서 나뭇가지가 타는 소리는 듣기 좋지 않았던가? 라디에이터에서 나는 소리도 그것과 비슷하니 소리에는 신경 쓰지 말고 잠이나 자자.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지. 며칠간 라디에이터 소리가 거슬리긴 했지만 곧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었어. 사소한 걱정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그것들을 싫어하면서도 마음 쓰는 까닭은 그것들을 너무 과장해서 생각하기 때문이지. 딱정벌레가 삶을 갉아먹게 놔두지 마라. 콜로라도 주의 산비탈에는 거대한 나무의 잔해가 있다. 박물학자들은 그 나무의 수령이 400년 정도 되었을 거라고 말한다. 아마 콜럼버스가 산살바도르에 발을 디뎠을 때쯤 그것은 묘목이었고 총교도들이 플리머스에 이주했을 때쯤에는 지금의 반 정도 크기였을 것이다. 나무는 그곳에서 무려 4세기 동안 14번의 벼락을 맞고 셀 수 없이 숱한 눈사태와 폭풍에 시달리면서도 그 무엇에도 굴하지 않고 성장했다. 하지만 딱정벌레 때가 몰려들자 나무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딱정벌레들은 나무의 껍질을 먹어치웠다. 껍질 속으로 파고들어가서 조금씩, 그러나 쉴 새 없이 나무를 공격했고 나무는 점차 버틸 힘을 잃어갔다. 그 긴 세월을 시들지 않았고 수많은 벼락과 폭풍을 견뎌낸 숲의 거대한 나무가 한 사람이 한 손가락으로 눌러 죽일 수도 있을 만큼 작은 딱정벌레 때문에 쓰러진 것이다. 어쩌면 우리도 그 숲에 있던 거목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사나운 폭풍과 벼락, 눈사태 같은 인생의 시련은 어떻게든 이겨내려 하지만 걱정이라는 조그만 딱정벌레, 너무 작아서 손가락으로 눌러 죽일 수 있는 조그만 벌레가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도록 내버려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인생은 짧고 달콤하게 만드는 것은 당신의 몫이다. 레몬이 생기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교육자가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와 반대로 한다. 인생으로부터 시큼한 레몬을 건네받으면 단념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나는 졌어. 이게 나의 운명이야. 더 이상 기회는 없어. 반대로 현명한 사람은 레몬이 주어지면 이렇게 말한다. 이 불행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바꿀 수 있을까?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능력이야말로 인간의 경이적인 특징 중 하나이다. 너무나 낙담하여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바꿀 희망이 거의 없어 보인다 해도 일단은 시도해 봐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 있다.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손해볼 게 없는 두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둘째, 성공하지 못한다 해도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고자 하는 시도를 통해서 너는 뒤돌아보며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앞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즉,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고자 하는 시도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 놓으며 창조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고 분주하게 살게끔 만든다. 지나간 과거에 얽매여
슬퍼할 시간과 여유가 없어질 것이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올레불이 파리에서 연주회를 하던 중 그 바이올린 A현이 갑자기 끊어졌다. 하지만 올레불은 나머지 3현만으로 연주를 마쳤다. 이를 두고 유명한 성직자이자 개신교의 설교자인 해리 에머슨 포스탁은 이렇게 말했다. A현이 끊어지면 나머지 3현으로 연주를 마치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그것은 그냥 인생이 아니다. 인생 그 이상의 것이다. 승리한 인생인 것이다. 생각이 사람을 만든다. 마음가짐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미지의 요인이다. 에머슨은 말했다. 온종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 나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이자 실상 우리가 해결해야 할 거의 유일한 문제는 올바른 생각을 선택하는 일임을 확신한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탄탄대로에 오르는 것이다. 로마 제국을 통치하던 위대한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것을 8단어로 요약했다. 당신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 8단어는 다음과 같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 그렇다.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불행한 생각을 하면 불행해질 것이다. 두렵다고 생각하면 두려워질 것이고 아프다고 생각하면 아마 병이 날 것이다. 실패를 생각하면 분명히 실패할 것이고 자기 연민에 빠지면 모두가 멀리하고 피할 것이다. 놀랍고도 중요한 사실은 정신 노동만으로는 피곤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 이러한 주장이 터무니없는 말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이미 인간의 두뇌가 피로의 과학적인 정의인 노동력 감소에 이르지 않고 얼마나 오래 일할 수 있는지 알아내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뇌가 활동하고 있을 때 뇌로 공급되는 혈액에서 피로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일하고 있는 육체 노동자의 혈관에서 채취한 혈액을 분석하면 피로 독소와 피로 생성물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다. 반면에 아인슈타인의 뇌에서 피 한 방울을 채취해서 분석한다면 피로 독소를 전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뇌만 놓고 보자면 뇌는 8시간, 심지어 12시간 일한 뒤에도 처음과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일할 수 있다. 뇌는 절대 지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당신이 피로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정신의학자들은 피로가 되게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건강한 상태의 사무직 노동자가 피로를 느끼는 이유는 100% 심리적인 요인 때문이다.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이란 바로 감정 요인을 뜻한다. 권태, 억울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 무의미하다는 느낌, 초조, 불안, 걱정. 이러한 정서적인 요인들이 사무직 노동자를 피곤하게 하고 감기에 걸리기 쉽게 하고 생산성을 떨어뜨리며 신경성 두통을 가지고 귀가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피로해지는 진짜 이유는 이러한 감정들이 몸속에서 신경성 긴장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자신에게 물어보라. 정확히 나는 얼마나 피곤한가? 피곤하다면 정신노동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나는 하루를 마감할 때 얼마나 내가 피곤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피곤하지 않은가로 그날의 성과를 판단한다. 특별히 피곤하다고 느끼거나 지친 나머지 짜증이 날 때는 의심할 여지 없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효율적인 하루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과 중에도 짬을 내서 한 5번 정도 스스로 점검하고 자신에게 물어보라. 필요 이상으로 힘들게 일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하는 일과 상관없는
근육을 사용하고 있진 않은가? 이렇게 하면 휴식하는 습관을 들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공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링컨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온갖 신랄한 비난에 일일이 대꾸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임을 깨닫지 못했다면 남북전쟁 당시 그는 긴장감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가 자신에 대한 비난에 대처하는 방식을 쓴 글은 문학사의 보석이자 하나의 고전이 되었다. 나를 향한 모든 공격의 글을 일일이 읽어볼 생각이라면 지금이라도 이 일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찾는 게 나으리라. 비난 하나하나에 답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내가 알고 있는 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할 것이다.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는 내게 무슨 말을 했든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쁜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는 10명의 천사로부터 내가 옳았다는 말을 들어도 소용없을 것이다. 누군가로부터 험담을 듣더라도 방어하려고 애쓰지 말자. 그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다. 그 대신 독창적이고 겸손하게 대처하자.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당혹해하고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하자. 나를 헐뜯는 사람이 나의 다른 단점들을 알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하게 나를 욕했을 것이다. 앞서 부당한 비난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여기서는 또 다른 방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부당하게 비난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른다면 잠깐 멈춰서 이렇게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 잠깐, 나는 완벽과는 거리가 멀지. 아인슈타인도 99%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했다니 나는 적어도 80% 정도는 틀렸을 거야. 내가 이런 비난을 받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걸지도 몰라. 그렇다면 이 비판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서 뭔가 배워보기 위해서 노력하자. 제게는 사람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것 중 가장 훌륭한 자산이죠.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능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칭찬과 격려입니다. 비난만큼 사람들의 사기를 꺾고 의욕을 잠재우는 것도 없죠. 그보다는 일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칭찬할지를 고민하지 잘못을 지적하지는 않으려 합니다. 누군가 제 마음에 드는 일을 하면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슈압의 비결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전히 반대로 한다.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당장 큰 소리를 치지만 마음이 들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쉽게 술술 잘 익히면서도 내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